옛날 옛적 산과 강이 조화롭게 펼쳐진 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무이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진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이 노인이라 불렀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이 노인, 당신의 철학을 따르면 정말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건가요? 무이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잠겨있던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젊은이, 내가 아주 젊었을 때의 이야기다오. 나는 그때 천하를 제패하겠노라 결심한 젊은 장군이었지. 매일 전술을 익히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적을 물리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단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상처만 깊어졌지. 한 번은 너무나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멘토이신 노자님을 찾아갔네. 무이 노인은 약간 흐릿한 눈으로 산 너머를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마치 산바람에 실려오는 과거의 흥치가 그의 눈앞에 다시 그려지는 듯했지요. 노자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 애썼네, 젊은 장군. 그러나 자연을 거슬러 싸우려 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 흐르게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날개를 펴는 새처럼 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강처럼 말일세.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네. 내가 그토록 애쓰던 방법은 모두 인위적인 것이었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았던 거야. 이후 무이 노인은 전쟁에 나가는 대신 푸른 들판에서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배추와 무가 서로의 자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햇볕과 비가 적절히 내려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구나. 수확한 농작물은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은 전쟁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요.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대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무이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결론을 내렸어요. 맞네. 젊은이 무이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기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것이라네. 결국 우린 자연의 일부 아니겠나? 젊은이는 무이 노인의 지혜에 감명받아 고개를 숙이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고 무이의 철학이 그를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임을 믿었죠. 무이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길이 전해져 내려왔고 그 덕분에 마을은 언제나 조화롭고 평화로웠답니다. 맞바람에 날개를 펴지 않는 새처럼 이 이야기도 세대를 거치며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파했죠. 두 번째 이야기. 조선 시대의 어느 마을. 태양이 부드럽게 산을 넘고 바람이 나뭇잎을 간지럽히던 어느 날이었다. 퇴계 이황은 그의 모임에서 학문의 열중 제자들에게 깊은 지혜를 전수하고 있었다. 그 날의 주제는 바로 그가 애정하는 이기론이었다.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와 기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본질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했다. 그러던 중 한 제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스승님, 그럼 이와 기의 관계가 마치 저 잎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유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황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도 하도다. 이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법칙이지. 반면 기는 그 바람에 의해 실제로 움직이는 잎새라 할 수 있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체로 이해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재기발랄한 제자인 영수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은 듯 이황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와 기는 다투는 일이 없겠지요? 세상에 싸우는 것이 절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황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니, 영수야. 이와 기는 다투지 않지만 때로는 부조화를 겪기도 한단다. 세상에 때론 혼란이 찾아오는 것도 그 때문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싸움이란 말은 적절치 않겠구나. 세상이란 늘 이 두 힘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네. 제자들은 이황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후로도 영수는 이와 기의 조화에 관한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들은 서로 작고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원래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이나 이웃들마저도 서로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영수에게 마치 이와 기의 부조화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배운 철학을 현실에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다. 영수는 마을 회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서로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가 길을 움직이듯 우리도 서로의 이치를 이해하고 조화를 찾아야만 합니다. 영수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후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을 이뤄냈다. 그날의 경험은 영수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 그는 비로소 이와 기는 단순히 철학적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았다. 누구나 마음속이다. 와 기를 조화롭게 관리한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영수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욱 깊은 학문과 삶의 지혜를 탐구하며 자신만의 삶 속에서 이기론을 실천해 가기로 결심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조선의 작은 마을에 철학자의 밤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번에는 특히 율곡이이의 이기이원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현명한 노학자가 앉아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호기심이 가득한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학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와 기가 친한 친구로 마법의 숲에 살고 있었더란다. 이는 숲의 모든 원리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존재였고 기는 숲 곳곳을 날아다니며 생명을 불어넣는 활기찬 존재였지. 그들은 항상 함께하면서 숲을 조화롭게 유지했단다. 어느 날 기가 이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 나는 매일 숲을 돌보느라 너무 바빠 변하지 않는 너는 여유롭게 앉아있으니 좋겠지만 나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잖아. 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너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하여 이 숲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야. 만약 내가 없다면 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이고 내가 없으면 숲의 형태는 무질서해지고 말겠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통해 존재하는 거야. 기분이 풀린 기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너의 말이 옳아. 우린 항상 함께였고 그 덕분에 이 숲은 이렇게 특별하지.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이기원론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이 원리와 기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서로 다른 관점과 마음이 서로 보완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상 속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마쳤습니다. 항상 기억하거라. 삶은 이와 기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추는 것이란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그날의 행사를 마무리했고 각자의 마음속에 이기원론의 가치와 지혜를 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특별한 밤은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칸토라는 이름이 매우 독특한 사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칸토는 언제나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 몰두했고 그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데 특히 능숙했는데 그의 이야기는 항상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다소 엉뚱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칸토는 마을 중앙 광장에 나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커다란 비단 망토를 휘날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 머릿속 이틀 덕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눈을 빛내며 모이자 칸토는 주머니에서 수정 구슬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죠. 이 구슬은 어떤 마법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구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식의 비밀을 엿볼 수 있답니다. 그는 구슬을 위로 던지며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구슬을 바라볼 때 혹 그저 매끈한 표면과 반짝이는 빛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구슬이 여러분의 시선에 어떻게 떨어질지를 미리 계산하고 있는 머릿속에 비밀한 구조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칸토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구슬을 잡아들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구슬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떨어질 때 여러분은 그 행동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공간 속 위치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발달시킨 능력입니다. 칸트라는 철학자는 말하길 이러한 능력은 경험에 앞서 우리에게 내재돼 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사람들은 점점 더 칸토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소년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칸토씨, 만약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 구슬은 여전히 존재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칸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소년이여. 이것은 바로 우리 이성이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경험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우리 인식의 틀을 통해 세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구슬은 우리가 그것을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모두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펼쳐지는 것이지만 그 경험을 인식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렇게 칸토는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인식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철학적 사유를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새롭게 보는 안경을 씌워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로도 칸토의 재미있고도 심오한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며 그가 준 생각의 씨앗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결국 칸토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도 색다르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칸토의 이야기는 그렇게 작은 마을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